8달 전 남편은 빚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숨을 고르기조차 힘든 날들의 연속. 59에 저는 하루아침에 삶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게 됐습니다. 왜 하필 나였을까요? 한때는 시내 중심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웃음소리로 가득한 날들을 살았는데 지금은 시장 골목 반지하방 창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겨울바람은 무심히 스며드는데 제 안에는 지워지지 않는 질문 하나가 맴돌 뿐이었죠. 나는 어디서부터 다시 살아야 할까? 저는 김선미, 모든 걸 잃고 다시 길 위에 선 여자입니다. 야간 관리원 첫날 밤이었어요. 59에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얼마나 없는지 20군데도 넘게 떨어지고 나서야 겨우 얻은 자리였습니다. 시립문학관,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시급은 최저임금 하루 7시간씩 일주일에 5번. 그래도 감사했어요. 반지하 월세라도 낼 수 있으니까요. 문학관 복도는 생각보다 길었고 온풍기 소리만 웅웅거렸어요. 3층 서고에 올라가니 오래된 책들의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잉크 냄새였어요.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남편의 손글씨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남편은 손편지를 자주 썼거든요. 만년필로 꾹꾹 눌러 쓰는 버릇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그리워지더라고요. 첫 주는 그냥 순찰만 했습니다. 건물이 큰 편이라 한 바퀴 도는 데만 1시간이 걸렸어요. 새벽 3시쯤 되면 가장 고요해집니다. 그때가 가장 외로웠어요. 집에 가면 딸 윤지가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모녀가 서로 피해가며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주 목요일 밤이었어요. 서고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있나? 문을 살짝 열어보니 한 노신사가 책상 앞에 앉아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물었죠. 죄송한데요. 여기 지금 개방 시간이 아닌데. 그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눈가에 주름이 깊은 분이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는 박태호라고 합니다. 필사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분은 박태호 선생님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밤 고전 문학 작품을 손으로 베껴 쓰는 봉사활동을 하신다고 했어요. 왜 하필 밤에 하시는 건가요? 조용해서 좋아요. 낮엔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밤에 혼자 쓰면 작가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분의 책상 위에는 만년필 3자루와 두꺼운 노트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필사한 작품만 해도 수십 권은 되어 보였어요. 어떤 작품을 쓰고 계세요? 지금은 춘향전이에요. 옛날 판소리 대본으로 된 것을 현대 문체로 옮기고 있어요. 그 순간 뭔가 반가운 기분이 들었어요. 저도 젊었을 때 잠깐이지만 기록물 기록 봉사를 했거든요. 옛날 문서들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일이었는데 그때도 이런 잉크 냄새를 맡았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손으로 쓰는 게 더 특별한가요? 박 선생님이 만년필을 잠시 내려놓고 말씀하셨어요. 글자 하나하나에 마음이 들어가죠. 컴퓨터로는 느낄 수 없는 종이의 질감, 잉크가 스며드는 속도, 손목의 피로까지도 모두 기록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쓰신 글씨를 보니 정말 정성스럽더군요. 빈틈없이 가지런했어요. 다만 가끔씩 고개를 기울이시는 모습이 보였는데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청력이 조금 떨어지신 것 같았어요. 그날 밤부터 저와 박 선생님의 묘한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순찰을 돌 때마다 서고에 들러서 안부를 묻고 박 선생님도 저에게 차를 한 잔씩 권하셨어요. 선미 씨도 글을 써보세요. 밤에 쓰는 글은 낮과는 다른 맛이 있어요. 3월 어느 금요일 오후였어요. 집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등기 우편이 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것이었어요.
봉투를 뜯어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유언장 관련 사전 통지서라는 제목이었어요. 박태호 선생님의 유언장에 제 이름이 수혜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뭐라고? 손이 떨렸어요. 이해가 안 됐거든요. 박 선생님과는 겨우 두어 달 알고 지낸 사이인데 왜 유언장에 제 이름이? 그날 저녁 딸 윤지가 아르바이트에서 돌아와서는 그 편지를 보고 난리가 났어요. 엄마, 이게 뭐야? 갑자기 무슨 유산을 받게 된다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정말 황당해. 혹시 엄마가 그분한테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면 뭔가 숨기는 게 있다거나? 윤지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저도 의심스러웠거든요. 박 선생님이 왜 저를 유언장에 넣으셨을까? 며칠 뒤부터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시장 아주머니들이 수군댔죠. 야간에 혼자 일하는 게 수상하더라니. 늙은 영감이 돈이 많다던데 그걸 노린 게 아닐까? 정말 억울했어요. 저는 그분께 잘해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인사나 나누는 사이였는데. 하지만 막상 소문이 퍼지니까 저도 혼란스러워졌어요. 그 주 목요일 평소처럼 서구에 갔는데 박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책상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만년필만 홀로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 보니 박 선생님이 유언장 내용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하셨다더군요. 하지만 그 이유는 당분간 공개할 수 없다는 말만 들었어요. 그때 문득 2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제가 호스피스에서 간병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의 일입니다. 오성민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71살의 할아버지였는데 말기 암 환자셨죠. 가족도 없고 혼자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저를 불러서 작은 봉투 하나를 주셨습니다. 선미 씨, 이거 박태호한테 전해줘요. 박태호요? 내 오랜 친구예요. 시내에 살아요. 이 친구가 꼭 받아야 할 것들이 들어있어요. 봉투 안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와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테이프에는 태호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꼭 전해주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오성민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남편의 병이 악화되고 사업이 기울어지면서 정신없는 나날이 이어졌거든요. 박태호라는 분을 찾아볼 여유도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박태호가 바로 문학관에서 만난 그분이었던 거죠. 집으로 돌아와서 오랫동안 간직했던 그 봉투를 찾았어요. 카세트 테이프는 그대로 있었고 편지 봉투도 그대로였어요. 이게 혹시 유언장과 관련이 있는 건가? 손이 떨렸어요. 2년 전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혼란이 뒤섞였습니다. 그날 밤 문학관에 가서 박 선생님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오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나서야 박 선생님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많이 야위셨고 눈빛도 어두웠습니다. 선생님, 이걸 늦게 전해드려서 죄송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건네드렸어요. 박 선생님이 봉투를 받아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정민이가 언제 이걸? 2년 전에 주셨어요. 제가 전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그 주말에 큰 비가 내렸어요. 문학관 3층 서고에 빗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밤 출근해 보니 바닥이 물바다가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하지? 급하게 양동이며 걸레를 가져와서 물을 닦아냈어요. 다행히 책들은 큰 피해가 없었지만 박 선생님의 필사 노트 몇 권이 물에 젖었어요. 그때 박 선생님이 나타나셨어요. 아, 큰일이네요. 선생님, 노트가 물에.
박 선생님이 물에 젖은 노트를 보시더니 의외로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다시 쓰면 돼요. 하지만 몇 달간 쓰신 건데요. 선미 씨, 제가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박 선생님이 갑자기 진지해지셨어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정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반소리를 했는데 이제는 고음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사를 하시는 건가요? 눈으로 글을 읽고 손으로 써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다른 방법으로 기억하려고요. 그 순간 왜 박 선생님이 유언장에 제 이름을 넣으셨는지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주부터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야간 관리원이 거액 유산 상속 예정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기자들이 문학관까지 찾아왔어요. 김선미 씨, 박태호 씨와 어떤 관계신가요? 특별한 관계 아닙니다. 하지만 유언장에 이름이 올라간 것은 정말 괴로웠어요. 딸 윤지는 학교에서 친구들이 수군거린다며 울고 들어왔고 동네 사람들은 저를 수상하게 바라봤어요. 박 선생님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 주부터는 아예 오시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박 선생님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카세트 플레이어를 가져오셨더라고요. 선미 씨, 성민이의 테이프를 함께 들어볼까요?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에서 소리가 나왔어요. 오성민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태호야, 내가 죽으면 이 편지를 읽게 될 텐데 미안하다. 내가 전국대회에서 1등 했을 때 내가 시기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린 게 사실이야. 그 바람에 내가 서울로 올라갈 기회를 놓쳤잖아. 60년 동안 미안했다. 박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테이프는 계속 이어졌어요. 그리고 태호야, 김선미라는 분이 나를 마지막까지 잘 돌봐줬어. 그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내가 죽기 전에 그 사람 남편이 사업 실패로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내가 만약 나를 용서할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도와줬으면 해.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선생님, 그래서 네, 성민이의 부탁이었어요. 하지만 선미 씨가 싫어할까 봐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편지도 있었어요. 오성민 할아버지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였어요. 태호야,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 질투 때문에 친구를 해쳤던 것을. 이제 내가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착한 사람을 도우라고 너에게 부탁하는 것뿐이다. 김선미 씨는 나에게 가족 같았어. 그 사람의 선한 마음을 내가 알게 된다면 너도 나를 조금은 용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박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60년 동안 성민이를 원망했어요. 하지만 선미 씨를 보면서 성민이가 왜 선미 씨를 그렇게 아꼈는지 알게 됐어요. 선생님, 제가 물려줄 건 현금이 아니에요. 한옥 서구와 수천 권의 책, 그리고 옛날 음반들이에요. 혼자 관리하기엔 너무 많아요. 선미 씨 같은 분이 함께 해주셨으면 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박 선생님은 달라 보였어요. 편안한 미소를 띠고 계셨거든요. 김선미 씨, 제 제안을 들어주시겠어요? 박 선생님의 유산은 정말 특별했어요. 한옥으로 된 개인 서고와 수천 권의 희귀도서, 그리고 판소리와 민요를 담은 진귀한 음반 컬렉션이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걸 혼자 가져갈 생각은 없어요. 선미 씨,
저는 법적 상속분의 절반만 받겠어요. 나머지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기록 학교를 만드는데 써주세요. 변호사도 박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선미 씨, 왜 그런 결정을? 오성민 할아버지의 진짜 뜻이 그게 아닐까요? 단지 저 개인을 돕는 게 아니라 착한 사람들이 착한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돕는 것. 박 선생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선미 씨,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해서 청년 기록학교가 문을 열게 됐어요. 한옥 서고는 지역에 개방하고 젊은 사람들이 와서 옛 기록을 디지털로 보존하는 작업을 배울 수 있게 했어요. 저는 그곳의 관리인이 되었고 박 선생님은 명예교장을 맡아주셨어요. 그분은 여전히 필사를 하시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젊은 학생들과 함께 하죠. 딸 윤지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지금은 주말마다 와서 도서 정리를 도와줘요. 엄마가 잘한 것 같아. 돈만 받았다면 우리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거야. 어느 봄날 저녁 한옥 마루에 앉아서 박 선생님과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물소리가 들렸어요. 바다 파도 소리가 아니라 천천히 흐르는 개울 소리였어요. 선생님, 행복하세요? 네, 선미 씨. 혼자가 아니라서 행복해요. 저도요. 사랑이 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 혼자 갖는 게 아니라 함께 키워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오성민 할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 이런 의미였을까요? 세 사람의 이름이 얽혀서 만들어낸 새로운 시작. 지금도 저는 매일 밤 서고를 돌아요.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아요. 박 선생님의 만년필 소리, 학생들의 키보드 소리, 그리고 개울물 흐르는 소리가 함께 하거든요. 때로는 과거의 실수가 새로운 기회의 문이 되기도 하나 봐요. 2년 늦게 전한 편지가 저희 모두에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해 줬으니까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한옥 서고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도 누군가 그곳에서 새로운 기록을 만들고 있을 거예요. 함께 나누는 기쁨으로 가득한 기록을요.